네,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이슈를 찾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특징 중만 장전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세븐 주인공 한상혁 차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할 세 가지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4대 그룹 총수와 별도로 만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현지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아직은 의료계의 반발이 강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삼각 라인 기대감으로 첫 번째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에 그룹 총수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이슈들 호재잖아요.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크게 빅사이클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단독 기사여서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국내 4대 총수들과의 별도 회동을 좀 갖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기흥 반도체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그룹 총수들과 이제 소수만이 참석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여러 경제인들과 단체 모임을 한 바는 있지만 이렇게 소수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룰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 간의 단순하게 경제 협력을 넘어서 미국 내 투자를 독려하고 나아가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이쪽에서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차원 협력을 조금 강화하려는 미국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국내 4대 그룹이 지금 미국 현지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공장 증설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도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미국의 안보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석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미국 내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미국의 안보 의식은 석유에 대한 안보 의식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되고 4차 산업에서 미국의 위상을 좀 유지를 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그러니까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그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만 믿고 가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메모리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은 TSMC한테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필요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이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심 경쟁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나? 라고 질문하셨는데, 배터리 쪽은 이미 왔죠. 이미 왔고 진행 중인 과정인 게 맞고요. 최근 두 달, 석 달 동안의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 내내에도 아마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이 배터리 쪽에서는 상당히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심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라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이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인수위가 2027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삼각관계가 이런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각 섹터의 대표적인 우량주를 투자하느냐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이 변동성을 좀 관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우량주 쪽으로, 대형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충분히 변동성도 감내가 가능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부가 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산업 성장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주고 여러 절차적 제도를 마련해 준다라고 했을 때 또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리드한다라면 당연히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중소형주에 대한 수혜 강도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소재라든지 장비 쪽 같은 이런 중소형 투자를 좀 선호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각자의 본인들의 투자 상향이 어떤지를 잘 보신다면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무게중심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무게중심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으면서 차세대 첨단 반도체인 2나노 양산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2나노 반도체, DDR5 그리고 소켓 등 어려운 반도체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요새.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용어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5나노다, 3나노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3나노에 좀 들어가려고 하지만 아직은 수율이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DDR4보다는 칩의 성능이 훨씬 개선된 차세대 반도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소켓이라는 거는 이제 후공정 검사에 쓰이는 그런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아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를 구분하기보다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이런 걸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중소형 회사들 중에서 작년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증설 사이클에 들어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심텍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와 같은 이런 국내를 대표하는 기판 업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TCK라든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원유 QNC, 월덱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 역시도 최근에 증설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 수요가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도 어떤 회사가 증설을 하고 앞으로 이런 매출이 얼마큼 증가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런 좋은 투자 전략도 세워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서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전반적인 슈퍼사이클을 도래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 앞으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반도체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 배터리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할 텐데 배터리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배터리 3사가 이 부분을 각기각층으로 또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세대에 가장 쓰임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배터리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에 따라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 좀 더 주력이고요. 삼성 SDI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캔에 배터리 셀을 넣어서 이제 외부 충격이 좀 강하고 내구성이 좀 좋습니다. 공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고요. 다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주머니에 내부 소재를 감싸기 때문에 이게 구부리거나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지만 생산 비용이 좀 비싸고 외부 충격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통형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건전지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화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하고요. 다만 대형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내고 있죠. 이게 기존의 2170 크기에서 4680으로 확
크기를 키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개별 배터리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축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전기차 자체의 가격을 좀 내려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대중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발표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성 SDI의 실적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나름대로 실적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우치형이 대부분이 SK온의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배터리의 형태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원통형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상신 EDP 그리고 TCC 스틸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까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회사 모두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핵심 중에 핵심 종목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잘 메모를 해놓으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지금 배터리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통형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신 EDP 그리고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세 가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 중소형주 위주로 함께 더 짚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농슬라에서 건슬라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농슬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죠.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농업과 테슬라의 조합이었었는데 이제는 건설 기계에서도 테슬라 이렇게 자율주행이 함께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지 건설 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관련주가 함께 눈에 띌까요? 굴삭기 업체들의 대매 수출이 좀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제 미국에 이제 나간 일반 기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계에서 일반 기계 품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굴삭기라든지 공작 기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굴삭기로 이해하셔도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충격 등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도 또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신규 주택 허가가 증가하면서 이런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굴삭기에 대한 판가를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려도 지금 뭐 미국에서는 싹 쓸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을 정도로 매우 수요가 좋습니다. 만약에 공급만 찾을 문제만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욱더 매출이 증가하는 건 물론이고 이 물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도 매우 좋아질 수가 있죠. 저는 매우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대표적인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미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요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주셨는데 미국 빌트 로보틱스가 굴착기를 자율 로봇으로 개조해주는 시스템을 800억 상당의 투자 성공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계도 자율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속도는 느리지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농업 분야에서는 농슬라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저희 코너에서도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왔고요. 뭐 TYM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농기계에만 이제 접목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건설 현장에 쓰이는 굴삭기에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 중에 상당히 위험한 공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좀 많이 지켜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골라볼 수가 있겠죠. 기술력도 좀 뛰어난 회사가 있는데 DY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DY 파워라는 회사가
굴삭기라든지 지게차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한 20%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오히려 선진 시장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굴삭기의 핵심 부품 업체를 업체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호황을 고스란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DY 파워의 관계사 중에 DY 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율주행 레벨 4에 들어가는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리비안이라든지 카누 이런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을 구현해내려면 이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도로 위를 다니다 보면 이제 흙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에 의해서 카메라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만큼 만약에 이제 미국의 굴삭기 수요 증가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좀 교집합으로 종목을 한번 꼽아본다라고 하면 DY 파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Y 파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설 관련해서 건설 기계로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럼 건설 자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인수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돼서 이슈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이렇게 건설 앞으로 더욱더 부흥 일으키겠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완벽하게 더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건설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랑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굴삭기와 같은 이제 건설 기계 쪽이랑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건설주 쪽은 이제 보수적인 좀 투자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이 아파트 분양 원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 정부가 상당히 좀 제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견제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마냥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건설 기계 쪽은 이제 주셨습니다. 전망 산업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좀 쓰일 수가 있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건설 기계 쪽의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세븐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